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를 책임지고 있는 길지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의 진행자 이성령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지역경제 골목 상권들이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단합하고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했으니까요.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번 위기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제는 프로그램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서로 공존하고 사람과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날까지 우리 길지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고양이에게 왜 사료와 물을 꾸준히 챙겨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거북이가 부른 빙고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거북이가 부른 빙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네, 거북이의 빙고를 들으셨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풀려 모든 길고양이가 하루하루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길에 사는 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주면 고양이가 점점 더 많아질까요? 길고양이는 우리 동네를 더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말썽꾸러기일까요? 오늘은 길고양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생 고양이인 길고양이한테 왜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 고양이가 더 많아지잖아요. 가끔 길고양이들에게 물과 사료를 줄 때 못마땅한 얼굴로 볼멘 소리를 하는 주민들이 나타나곤 하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길고양이는 밤에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고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양이에게 밥까지 주면 더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는 건 먹을 것이 없어서이고, 원래 고양이는 작은 동물을 사냥해 먹고 사는 육식동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시화된 상태에서는 사냥을 하며 삶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솔직히 많이 힘들겠죠. 하루하루 고난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빌딩들 사이에는 고양이가 사냥을 할 만한 마땅한 동물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며 먹고 살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균형 잡힌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면 고양이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를 헤집어 놓을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동네가 아주 깨끗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밥을 주면 고양이의 수가 많아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밥을 준다고 해서 고양이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죠. 고양이과인 호랑이나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역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일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고양이과 동물들이죠. 그런 고양이과 동물들의 특징이고요. 우리 동네에 10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동네에서 5마리의 고양이가 또 이쪽으로 몰려온다면 그러면 총 15마리가 함께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고양이 가운데 5마리는 다른 영역을 찾아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고양이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그 5마리를 못 들어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고양이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의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양이 수가 마구 늘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고양이들의 삶은 아주 고달프고 힘듭니다. 언제나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병에 걸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또한 나쁜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한 번에 보통 5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 중에 살아남는 고양이는 많지가 않거든요. 비나 눈이 오면 피할 곳이 없고 지금처럼 추운 한파가 몰려오는 한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며 한여름에는 또 찜통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 고양이는 보통 2달 동안 임신을 하고요. 2달 동안 임신을 해서 힘들게 아이를 낳지만 아기 냥이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어미 고양이는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죠. 엄마 길고양이들은 이런 일생이 반복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우리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는 1년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도 임신을 해서 2달 후에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로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고작 2, 3년, 길어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 환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길고양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TNR 사업을 하고 있어요. TNR은 포획, 중성화, 방사라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고요. Trap, Neural Return이라는 그 약자를 따서 TNR이라고 하거든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국가 사업이랍니다. 수술이라고 하니까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들의 잦은 임신과 출산에서 오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길고양이를 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암컷 고양이들은 더 이상 발정소리를 내고 울지 않고 또 임신을 하지 않게 되고요. 수컷 고양이들은 더 이상 영역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밤에 큰 소리로 내면서 싸우는 일이 없어지겠죠. 또 새로운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원래 있던 고양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전체적으로 고양이들의 개체수도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TNR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매일 사료와 물을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중성화 수술과 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일단 수술을 위해 고양이를 포획하려면 고양이가 평소에 어떤 길을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할 테고요. 또한 길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고양이는 치료 후에 건강해지면 그때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포획틀을 놓는다고 고양이가 알아서 날 병원에 데려가라옹 하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 장소와 시간이 일정해야 TNR 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어리거나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고양이는 수술을 하면 안 되고요. 몸이 허약하거나 아픈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안 되니까 평소 고양이들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 캣맘, 캣데디 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수술 후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방사하면 아이들이 적응해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술 후 제자리 방사를 해야 동네 고양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며 보살피는 캣맘, 캣데디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을 다 하고 나면 밥을 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고양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수술 후에 고양이가 건강하게 살아야 그 동네의 고양이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중성화 수술 후에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해서 병이 들거나 또 병이 들어서 죽거나 또 영역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개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고양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바로 그 고양이들은 TNR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가 그 자리를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테고요. 또 그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길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조금만 길고양이를 배려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측은지심과 또한 생명으로서 존중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길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번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전인권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는 전인권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반복적인 구절은 상대방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국에 우리 국민들께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네, 전인권이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길고양이와 조화로운 공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길고양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길고양이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고양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버린 음식을 먹으며 도시에 정착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항상 환영받지는 못하거든요. 이는 때로는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길고양이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많은 책임이 따라옵니다.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작정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깨끗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음식을 주는 것은 고양이들의 건강에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길고양이의 번식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TN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중성화 수수로 회복한 후 다시 제자리 방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통해 번식을 막음으로써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양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지역 사회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캠페인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을 해야 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버스 옆면에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는 그런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지를 붙이고 홍보물을 붙이고 그 버스들이 달리는 거를 봤어요.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자체보다는 동물 단체 등에서 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부터가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동물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하고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동물이니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고요. 또한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나서야 할 겁니다. 가끔 길고양이 민원으로 지자체하고 통화를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모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교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고양이 담당 부서를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보호팀보다는 동물구조단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동물구조단으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다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정식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분들께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시민들은 그분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동물보호팀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종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등에서 길고양이와의 사랑과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 학대 예방 및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규 시간에 그런 교육을 만약에 넣기가 힘들다고 하면 방과 후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뭐 동물협회나 아니면 동물보호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동물이고 또한 길고양이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며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고양이들이 학대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테니까요. 또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겠죠. 아무래도 지저분하게 주거나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봤을 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 깨끗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정리정돈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아마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도 또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서식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할 거고요. 또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쓰레기나 오염된 물이 길고양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간단한 청소나 정리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길고양이와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들어있지만 그들의 생태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길고양이의 숨겨진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의 생태학적 위치부터 살펴볼까요? 길고양이는 학명으로 펠리스카투스라고 불리며 식용목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로 도시 환경에 적응한 반야생 고양이로 인간의 생활 반경 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놀랍게도 한 마리의 암컷 고양이는 연간 평균 2, 3회, 많게는 4번까지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5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이런 높은 번식력 때문에 암컷 고양이가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온갖 질병을 갖게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임신과 출산의 반복적으로 인해 길고양이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겠죠.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묘의 경우 평균 15년 정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길고양이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안타깝게도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2, 3년, 많게는 5년 정도로 매우 짧죠. 집고양이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이는 뭐 차량 사고도 있고요. 질병, 또 영양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이겠죠. 특히 요즘같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이럴 때 따뜻한 물 한 잔과 사료 등을 챙겨준다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럼 길고양이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요? 길고양이는 원래는 육식동물이잖아요. 도시 환경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쥐와 같은 소형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나 사람들이 주는 사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길고양이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약 250에서 300kcal라고 하는데요. 본인 체중의 5에서 6%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뭐 저희가 그 칼로리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길고양이의 행동 특성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혹시 길고양이가 자주 모여있는 장소를 본 적 있나요? 이런 곳을 콜로니라고 부른답니다. 길고양이들은 보통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데 이 콜로니 내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죠. 또한 길고양이들은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보다 4배나 더 예민한 청각을 지니고 있으며 초당 240프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우수한 시각 능력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능력들이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고양이 에이즈나 고양이 백혈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 그리고 각종 기생충 감염이 흔히 발생하는데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 기생충 감염이 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의 약 4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답니다. 길고양이들의 행동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크래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길고양이들이 나무나 기둥 등을 긁는 행동을 본 적 있으시죠? 이는 단순히 발톱을 갈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스트레칭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왕국 보면 고양이들도 나무를 긁기도 하고요. 또 그 풀숲에 소변을 보기도 하죠. 자기 냄새를 풍겨서 자기 영역을 침범을 못하게끔 여기는 내 땅이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듯이 우리 길고양이들도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길고양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뛰어난 적응력인데요. 도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길고양이들은 놀라운 생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들은 평균 4.8km 반경 내에서 활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털의 두께를 조절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잘 몰랐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길고양이를 대하고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돌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를 느꼈어요. 길고양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고양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야생동물도 그렇다고 완전한 반려동물도 아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들은 쥐와 같은 해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충 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강남의 뭐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시끄럽다고 해서 길고양이들 잡아서 뭐 이주방사를 시켰던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고양이들을 다 내쫓고 난 이후에 그 아파트에 쥐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후 결국은 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놓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길고양이들은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고양이들의 생태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길고양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유정석의 질풍가도입니다. 젊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20, 30대. 많은 세월이 흘러 한 번 더 나에게 그 열정을 쏟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런 고민이 될 때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무겁고 힘든 운명에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노래는 질풍 같은 용기를 던져줍니다. 살아오며 함께 해온 모든 사람들, 그들을 믿기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납니다. 투닥투닥 다투다가도 그가 있기에, 우리가 옆에 있어 주었기에 세상은 또 밝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과 해결 노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분변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밤에 울어대는 소리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길고양이 공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길고양이의 생태와 올바른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공존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동물과의 교감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길고양이가 도시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는 쥐나 해충 등을 포식하여 자연스럽게 해충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길고양이가 활동하는 지역의 쥐 개체수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30% 이상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길고양이는 도시의 자연 방역사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하죠. 결국 도시 환경에서 길고양이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길고양이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무조건적인 먹이 주기보다는 그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길고양이와 더 나은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시의 작은 주민인 길고양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의 모습,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길고양이와 공존을 해야 하는 건 지금 시대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시대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길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을 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길고양이가 밤에 울어서 고양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길고양이가 발정에 나가지고 울기도 하겠죠. 영역 싸움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소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보면 개 짖는 소리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고요. 그보다는 술 드시고 떠들면서 다니시는 분들, 또 층간소음, 이런 것이 더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에 좀 이해할 수 있고, 동물이 길고양이가 하는 울음소리에는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길고양이도 우리와 평화롭게 공존을 해야 하고, 길고양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도 상당히 많잖아요. 쥐를 잡아준다든가 해충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길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봅니다. 조금씩 길고양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길고양이들을 밥 주는 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 이럴 때 캣맘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럼 캣맘 분께 부탁을 해서 중성화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에 캣맘이나 캣데디가 없다고 하면 지자체 각 시군구 동물보호팀에 전화해서 이곳의 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그
시청 동물보호팀에서 아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셔야 되고요. 무조건 고양이가 싫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길고양이와의 행복한 공존,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나월의 바람 기억입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네, 나월의 바람기억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 변호사님께서 남기신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파트 길고양이 급식대 철거 논란 해법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철거 요구 법령에는 먹이주기 금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대를 철거하는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투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반대하는 주민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근거로 급식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급식대를 설치한 주민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상위 법규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만으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파트 집합건물 공용부분, 아파트 복도, 자전거 거치대 철거 요구 가능.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이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대지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은 적법하지만 학교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것은 위법한 것처럼 장소에 따라 행동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기도 장소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규율을 받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주민 각자가 사는 집은 전유부분, 복도, 계단, 아파트 지하 등은 전유부분, 그 외의 건물은 공용부분, 지상주차장, 화단 등 토지는 건물의 대지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을 공유하고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집회 결의로 결정하지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민이 관리주차나 관리단 집회에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다면 구분 소유자 각자는 그 주민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의 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대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각자의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데 민법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주민이 아파트 지상주차장 한쪽에 주차 방지 장치를 무단 설치하여 그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을 공유하는 다른 구분 소유자 각자는 그 주민에게 주차 방지 장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고양이와 급식대를 철거하는 문제에 관한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의 층간소음 및 간접 흡연 방지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위 법규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만으로 길고양이 먹이를 주기를 금지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주민들이 제정하고 주민들이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자치규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사이의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임이 명백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위 법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법원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근거로 이미 설치한 급식대 철거 가능할까요? 4분의 3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한 관리규약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관리규약이 주민들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 그 자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면 법원은 그 관리규약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밖이나 주민 각자의 집 안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금지하는 관리규약은 주민들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등과는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약한 영역에서 주민이 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복도나 이런 공동생활 공간에서만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관리규약은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복도와 같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주차장과 같은 건물의 대지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이 쓰고 싶은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고양이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미 설치한 급식대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급식대 철거는 관리규약이 아니라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 각자가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따른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나 건물의 대지에 설치된 급식대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용 부분이나 건물의 대지에 급식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주차장 중 일부의 급식대를 설치하는 등 급식대의 설치로 인하여 공용 부분이나 건물의 대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함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규약으로 또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기도청에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단, 즉 관리사무소죠.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을 하다고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더라도 형법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들과 또 캣맘 캣데디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서로가 원만한 그런 해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서 풀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길고양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